겨울의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날이었다. 낡고 녹슨 교도소의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렸다. 강서연은 희미하게 빛바랜 옷을 입은 채 3년 만에 바깥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은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햇빛에 익숙하지 않은 듯 가늘게 떠졌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기다려달라고, 나가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그녀는 지옥 같은 3년을 버텨냈다. 주변의 풍경은 낯설었다. 교도소 주변의 허허벌판은 여전했지만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 사이 더 높고 빽빽해진 듯했다. 서연은 주머니에 남은 몇 푼의 돈으로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세상은 활기차고 분주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서연이 잊고 지낸 지 오래된 평범한 일상의 감정들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이 외딴 섬처럼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지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마중 나오지 않은 것은 아마도 중요한 사업 미팅 때문일 것이라고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었을 테니 3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멋지게 변해 있을지, 자신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곧 다가올 비극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기다림의 산물이었다. 버스는 서울의 중심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광화문 광장 근처에 섰다. 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막막했다. 지훈에게 연락할 방법도 당장 머무를 곳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광장 한복판에 설치된 거대한 옥의 전광판에 꽂혔다. 화려한 색상의 광고들이 쉴 새 없이 바뀌는 화면 속에서 유독 낯익은 얼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훈이었다. 그의 옆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행복에 겨운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전광판 속 두 사람의 모습만이 거대한 흑백 사진처럼 그녀의 망막에 각인되었다. 화면 하단에는 굵은 글씨로 축하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다. 미래테크, 한지훈 대표, 태양그룹, 오수진 영예와 백년가약, 미래테크, 태양그룹. 그 이름들은 서연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지켜낸 회사와 함께 재벌가의 사위가 되어 세상 가장 행복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근처 가판대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 한 부를 집어들었다. 일면 전체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세기의 결혼, IT 신성과 재벌가의 만남, 온갖 화려한 수식어들이 그녀의 눈을 어지럽혔다. 기사 속에는 지훈이 어떻게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태양그룹의 지원을 받아 업계의 총아로 떠올랐는지에 대한 성공 신화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그녀의 희생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3년의 세월, 1095일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사랑은 기만이었고 약속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흘렸던 눈물, 그녀를 붙잡고 애원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제물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희망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차갑고 어두운 심연만이 남았다. 서연은 신문을 구겨쥔 채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비쳤다가 사라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발걸음이 낡고 허름한 간판을 내건 작은 모텔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방을 하나 잡았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방 안, 낡은 침대에 몸을 뉘인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보다 훨씬 단단하고 냉혹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러나 뜨겁게 폭발하는 그런 종류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증오와 강철 같은 결심이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다. 청춘, 명예, 그리고 미래. 한지우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그녀의 희생을 발판 삼아 행복의 정점에 올라서 있었다. 세상은 불공평했고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정의를 집행하기로 했다. 자신의 방식으로,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그녀를 짓누르던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순진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보았다. 훨씬 더 강하고 치밀하며 무자비한 존재.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강서연은 오늘 여기서 죽는다. 이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날 이후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동안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다. 대신 아시아 금융계의 심장부인 홍콩의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는 새로운 전설이 자리 잡았다. 그곳은 베일에 쌓인 투자 규제, K의 왕국이었다. 그녀의 성별, 나이, 국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장은 오직 그녀의 행보에만 주목했다. 그녀가 손대는 기업은 잿더미에서 부활했고 그녀가 등 돌리는 기업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K는 곧 시장의 법칙이자 신화였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은 극도로 미니멀했다. 값비싼 가구 대신 공간을 채우는 것은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거대한 모니터들이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 지수, 복잡한 데이터 분석 차트, 그리고 전 세계의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화면을 수놓았다. 그 모든 정보의 흐름 한가운데 강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3년의 옥살이에 지친 24살의 청춘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차갑게 단련된 지성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보고서입니다. 중후한 목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들어섰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말해주듯 연륜이 지긋한 남자였지만 서연을 향한 눈빛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10년 전 투자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을 때 그녀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과거를 아는 증인이었다. 서연은 그가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들며 나지막이 물었다. 블랙펄 펀드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 관계만을 확인하려는 듯 건조했다.
최 비서는 꼰손하게 답했다. 예상대로입니다. 저희의 자금 압박의 백기를 들고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인수 절차는 다음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인수합병이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처럼 담담하게 오갔다. K의 제국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최 비서가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시선은 수많은 모니터 중 유독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화면에는 미래테크, 미래이테키의 주가 그래프와 관련 뉴스 피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그를, 그리고 그가 세운 회사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미련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의 동태를 살피듯 그녀는 가장 완벽한 순간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기다려왔을 뿐이다. 화면 속에서 한지우는 성공한 젊은 CEO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회사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아내인 오수진이 화려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은 그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조급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에게 매달리던 나약한 남자의 그림자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을 움직여 미래테크의 재무제표를 화면에 띄웠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겉으로 보기에 미래테크는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는 우량 기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과도한 부채 비율, 태양그룹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불안정한 자금 구조, 그리고 혁신보다는 문어발식 확장에만 치중하는 경영 방식까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 그녀는 문득 10년 전 모든 것을 처음 시작했던 작은 옥탑방을 떠올렸다.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잠을 잊은 채 금융과 투자를 독학하던 시절이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분노를 연료 삼아 스스로를 단련했다. 그녀의 첫 투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몽땅 털어넣은 작은 주식 거래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렸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분석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가치를 발견했고 결국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것이 K 신화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부와 힘을 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목표는 변했다.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자신의 발 아래에서 모든 것을 애원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가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위치에 도달했다. 그때 모니터 한쪽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미래테크 차세대 바이오 사업에 1조 원 규모 투자 발표. 업계는 무모한 도전이라 평가. 서연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마침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차가운 미소였다. 한지훈의 오만함이 드디어 임계점을 넘어 스스로를 파멸시킬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서연은 인터컴 버튼을 눌러 최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 비서,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온 프로젝트 페르세포네를 가동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홍콩의 야경보다도 더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심판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미래테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열린 행사에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한지훈이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최고급 슈트를 입은 그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의 자신감과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그의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IT 제국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제국의 새로운 역사를 선포할 참이었다. 미래테크는 지난 10년간 IT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샴페인 잔을 높이든 지훈의 목소리가 장내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제 저희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바로 질병과 노화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미래바이오 프로젝트는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는 아내 오수진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양그룹의 후계자인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와의 결혼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태양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는 미래테크가 급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태양그룹의 사위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룬 혁신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그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과거의 찜찜한 기억 따위는 성공이라는 눈부신 빛 아래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그에게 박상식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미래테크의 창립 멤버이자 재무를 총괄하는 인물로 언제나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바이오 사업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박 부사장의 어깨를 툭 치며 가볍게 말했다. 박 부사장,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큰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법이오. 걱정 마시오. 모든 것은 내 계획 안에 있으니. 지우는 더 이상 박 부사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맹신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위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파해왔고 그 결과는 언제나 성공이었다. 태양그룹의 장인인 오 회장마저도 처음에는 반대했던 이 프로젝트를 그는 결국 자신의 고집으로 밀어붙여 승낙을 받아냈다. 이번에도 분명 성공할 것이고 이 성공을 통해 자신은 태양그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거물로 우뚝 서게 될 터였다. 그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균열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닫던 중 지훈의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대표님, 긴급 보고입니다. 미래바이오의 핵심 연구원인 김 박사가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연구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일단 조용히 덮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온 거대한 저택에서 아내 오수진이 그를 차갑게 맞았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벌써부터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미래 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 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시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우는 처음으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공허하게 들렸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래테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김 박사의 사직 소식은 결국 밤사이에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경쟁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래테크의 기술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며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며칠 만에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한지훈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 번 터진 두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정타는 장인인호 회장에게서 날아왔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노회한 경영자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서방,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준 것은 자네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닐세.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 자네는 내 딸의 이름과 태양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어. 오 회장은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이번 사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테크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날 밤 한지우는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창밖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만이 공허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붉은색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제국이 이토록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온몸을 떨었다. 홍콩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의 눈은 그 화려한 풍경 대신 오직 눈앞의 모니터들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는 그녀가 지휘하는 거대한 전쟁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미래테크의 주가 그래프는 붉은색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관련 뉴스 창에는 온통 부정적인 전망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들끓었다. 이 모든 혼돈의 지휘자는 놀라울 만큼 평온한 표정으로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다. 델타 7 공매도 포지션, 지금 실행하세요.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에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순간 거대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미래테크의 주가를 한 단계 더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극한으로 자극하여 걷잡을 수 없는 투매를 이끌어내려는 지극히 계산된 심리전의 일부였다. 서연은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포식자였다. 회장님, 스위스 법인을 통해 스털링 투자은행의 채권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최 비서가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다. 이제 저희가 미래테크 무담보 채권의 35%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곧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라 한지훈 대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가 공격은 외부에서 가하는 압박이라면 채권 매입은 내부에서부터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다. 그녀는 한지훈이 숨 쉴 수 있는 모든 퇴로를 하나씩 차단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 미래테크 본사의 CEO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지우는 핏발이 선 눈으로 임원들을 쏘아붙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이건 단순한 시장 패닉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단 말이다.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이 모든 공격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정교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지후는 국내 최고의 금융 분석팀과 사설 정보업체를 고용해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쟁사들 혹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태양그룹의 누군가를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보고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공격 자금은 파나마,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혀 들어오고 있었다.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려 하면 몇 단계를 거치지 않아 흔적이 끊겼다. 상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있어서는 가히 천재적인 수준이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정보업체 팀장의 말에 지우는 책상을 내리쳤다. 보이지 않는 적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편집증적인 의심을 키웠다. 그는 가장 믿었던 임원들의 보고서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회사의 위기를 수습해야 할 리더가 오히려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 주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회사의 알짜 자산이었던 자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같은 시각 홍콩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한지훈이 방금 체결한 자회사 매각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지분을 매입한 것은 바로 그녀가 세운 또 다른 위장 펀드였다. 그녀는 한지훈이 스스로 제사를 깎아먹도록 유도했고 그는 어김없이 그녀가 파놓은 함정으로 정확히 걸어들어왔다. 최 비서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경외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이 정말 복수만을 위한 것입니까? 서연은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차가운 유리에 비쳤다. 최 비서, 저는 제국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과 희생 위에 세워진 성의 허약한 진실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낼 뿐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저 중력의 법칙 때문이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자신만의 확고한 정의와 원칙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 개인에 대한 복수를 넘어 그가 상징하는 부정한 성공 그 자체를 심판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처절한 추적 끝에 지훈의 정보팀이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해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가 모두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그 법인들의 설립을 대행해 준 곳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단 하나의 로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에델바이스 법률사무소. 철저한 비밀 유지로 악명 높은 곳이라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지훈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적의 실체에 대한 단서였다. 그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에델바이스 법률사무소라는 이름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불빛이었다. 그는 이 실마리를 붙잡고서라도 반드시 유령의 멱살을 잡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간신히 적의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을 때 적은 이미 그의 심장 바로 앞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 또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요했던 폭풍 전야가 끝나고 마침내 완벽한 폭풍이 미래테크를 덮쳤다. 시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채널의 저녁 메인 뉴스였다.
앵커는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단독 보도를 시작했다. 미래테크의 야심찬 신사업, 미래바이오 프로젝트가 초기 임상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저희 취재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에는 서연의 팀이 교묘하게 흘린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실패한 실험 결과를 성공한 것처럼 둔갑시킨 원본 데이터, 연구원들에게 데이터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이메일, 그리고 프로젝트의 비현실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미공개 보고서까지. 방송이 나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미래테크에 대한 비난과 성토로 들끓었다. 한지훈의 성공 신화는 하룻밤 만에 추악한 사기극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개장과 동시에 미래테크의 주식은 하한가로 직행했고 팔겠다는 주문만 산더미처럼 쌓인 채 단 한 건의 거래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결국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테크 주식의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미래테크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소액 주주들이 몰려와 피켓을 들고 한지훈의 퇴진을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장벽을 만들었다.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한지훈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임원들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절망적인 표정뿐이었다. 바로 그때 재무 담당 박 부사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스털링 은행을 포함한 해외 채권단이 저희의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바닥난 미래테크에게 그것은 곧 부도를 의미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지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양그룹의 오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장인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사무실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태양그룹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해 주시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제기해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의 눈은 싸늘했다. 그는 지훈을 더 이상 전도유망한 사위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한지훈은 그저 가치가 폭락한 부실 자산일 뿐이었다. 한서방, 사업의 세계는 냉정한 걸세. 나는 이기는 편에 투자하는 사람이지 가라앉는 배에 내 소중한 돈을 던져 넣는 자선 사업가가 아닐세. 그는 태양그룹의 주주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테크에 대한 추가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것은 사실상의 관계 단절 선언이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내 오수진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감싸기는커녕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우리 가문 얼굴에 이렇게 똥칠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아버지의 재산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결혼 생활 역시 성공이라는 조건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한지훈은 텅 빈 사무실에 시체처럼 앉아 있었다. 시위대는 흩어졌고 빗발치던 전화벨 소리도 멎었다. 세상은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10년간 그를 떠받들던 모든 것들, 돈, 명예, 인맥, 심지어 가족까지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와 실패한 사기꾼이라는 낙인뿐이었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했다. 미래테크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를 밤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한지우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변호사팀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법정관리 신청 서류가 놓여 있었다.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이 종이 몇 장으로 끝장나게 될 터였다. 펜을 들어 올린 그의 손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허함과 패배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이미 퇴근했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등장은 낯설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과 꼭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베리타스 캐피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지우는 또 다른 채권단의 독촉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며 피곤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예상과 다른 감정 없는 차가운 외국 억양의 목소리였다. 한지훈 대표님, 저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 책임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희는 귀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동정심이나 위로 따위는 한치도 담고 있지 않았다. 저희는 미래테크의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자금을 즉시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순간 지훈의 귀를 의심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들려온 믿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은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 대가로 저희는 미래테크의 지분 70%를 현재 주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또한 이사회는 저희 측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될 것이며 모든 경영상의 최종 결정권은 저희 베리타스 캐피탈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지훈의 남은 자존심이 들끓었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날 강도질이잖소. 차라리 내 손으로 회사를 끝내고 말지. 그의 분노에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 대표님,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제안을 거절하시면 저희는 미래테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뒤 더욱 헐값의 회사의 자산들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정확히 1시간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우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상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완전한 소멸과 굴욕적인 생존, 단 2가지뿐이었다. 1시간. 그의 제국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서성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지난 10년간의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파산.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실패한 사기꾼이라는 낙인, 평생을 따라다닐 채무,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미래테크는 그의 분신이자 삶 그 자체였다. 다토의 꼭두각시 왕이 될지언정 왕국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회사가 살아남기만 한다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 서연이 의도한 대로 그는 굴욕 속에서도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정확히 59분이 지났을 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영혼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곧바로 그의 이메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가 날아왔다. 모든 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것은 항복 문서였다. 같은 시각 홍콩의 펜트하우스. 최 비서가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한지훈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한 단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는 체스 마스터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이 비치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좋아요, 최 비서, 이제 서울로 갈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도착하면 집 청소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심판의 이막이 오르고 있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미래테크 인수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한지훈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최정혁 비서가 구조조정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서울 본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정장 차림에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등장은 미래테크의 임원들에게 패전국의 성문에 들어서는 정복자의 모습처럼 비쳤다.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한지훈은 자신의 자리였던 상석을 그에게 내어준 채 굴욕적으로 옆자리에 앉아야 했다. 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 캐피탈에서 파견된 구조조정 본부장 최정혁입니다. 최 본부장은 장황한 인사말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부터 미래테크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경영 원칙에 따라 모든 부문에 걸쳐 강도 높은 혁신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파일을 열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시선이 바이오 사업을 주도했던 김영민 전무에게 향했다. 김영민 전무님, 귀하의 바이오 사업부 관리 부실과 투자자 기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늘부로 해임되셨습니다.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팀이 곧 연락을 드릴 겁니다. 회의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본부장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다음 임무를 지목했다. 한지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원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비리와 무능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미래테크를 완벽하게 분석했음을 증명하는 외과수술처럼 정교한 절차였다. 한지훈은 자신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최 본부장, 이건 월권 행위요. 이 회사의 대표는 아직 나요. 그의 외침에 최 본부장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온기 대신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한 대표님, 저희 베리타스 캐피탈은 이 회사의 7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입니다. 이 결정은 저희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대표님께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왕좌에 앉아있는 허수아비였다. 그날 이후 미래테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
최 본부장은 한지훈이 방만하게 버려놓았던 비수익 사업들을 모조리 정리했고 성과가 부진한 부서들은 통폐합했다. 낙하산 인사들과 무능한 직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에는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수혈되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놀랍게도 불과 몇 주 만에 주가는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강력한 구조조정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한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는 여전히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했고 비서와 기사 딸린 차도 제공받았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그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결제 라인은 최 본부장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내면을 잠식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감정은 정체 모를 회장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과 두려움이었다. 대체 베리타스 캐피탈의 회장은 어떤 인물이기에 최 본부장처럼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임무를 부릴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실 기업인 미래테크를 인수한 것일까? 단순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최 본부장의 개혁 방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미래테크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투자라기보다는 복수에 가까운 형태였다. 하지만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원한을 품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정보업체를 고용해 베리타스 캐피탈의 회장을 추적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철저한 베일 속에 가려진 유령. 그는 최 본부장에게 몇 번이고 회장에 대해 떠보았지만 최 본부장은 언제나 저희 회장님께서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로 정중하게 입을 닫았다. 지훈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보이지 않는 주인의 존재가 그의 심경을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실마리가 던져졌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검토 회의에서였다. 최 본부장은 10년도 더 된 낡은 소프트웨어 특허 하나를 지목했다. 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오래전에 중단되었지만 핵심 알고리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 팀을 꾸려 재개발을 검토하도록 하죠. 그 순간 한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회사를 막 창업했을 때 자금난으로 중단해야 했던 비운의 프로젝트 이름이었다. 당시의 열정과 좌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회사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한지훈 자신과 그리고 또 한 사람뿐이었다.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잊고 있던 한 여자의 얼굴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자신이 성공을 위해 버렸던 여자.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라고 자신의 과거 속에 묻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이 거대한 유령의 정체가 어쩌면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린 과거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 그 잊혀진 프로젝트의 이름이 한지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망령이 되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먼지 쌓인 창고에서 회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들을 파헤쳤다. 그의 손은 10년 묵은 서류들을 넘기느라 새까맣게 변해갔다. 그는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그 이름 속에 자신을 옥죄는 유령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그는 낡은 서류철 속에서 빛바랜 기획안 한 장을 찾아냈다. 기획안의 표지에는 차세대 검색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로젝트 책임자 이름 옆에
공동 개발자로서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강서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녀의 이름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죽은 과거의 편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핑했다. 그의 공식적인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의 에델바이스 법률사무소는 철옹성이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자금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고객의 비밀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정보도 내어주지 않았다. 기업적인 접근 방식이 막히자 그는 방향을 틀었다. 어쩌면 이것은 회사를 노린 공격이 아니라 한지훈이라는 개인을 노린 공격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적의 그림자 속에서 개인적인 원한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테크가 위기에 빠지기 직전의 주주 명부를 다시 샅샅이 훑었다. 거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상한 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그의 눈에 아주 사소하고 이상한 거래 내역 하나가 들어왔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폭락하기 바로 몇 시간 전 아주 적은 수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작은 신탁 계좌가 있었다. 거래량이 너무 미미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타이밍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했다. 마치 폭풍의 눈을 정확히 예측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은하수 신탁,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호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에 이끌려 정보팀에 이 신탁의 출처를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보고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신탁은 10년 전 신한은행의 아주 작은 지점인 서교동 지점에서 개설되었다는 것이었다. 서교동 지점. 그곳은 10여 년 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가난한 연인이었던 그와 강서연이 미래를 꿈꾸며 생애 첫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 나왔다. 은행 창구 앞에서 환하게 웃던 서연의 얼굴, 우리 이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작은 집 하나 얻어요. 지훈 씨라며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 그리고 그 기억의 꼬리를 물고 그가 필사적으로 묻어버렸던 진실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저질렀던 내부자 거래, 그가 훔쳤던 경쟁사의 핵심 기술 데이터, 그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잠시만 감옥에 있어주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눈물로 그녀에게 애원했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 그는 서연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가 출소하던 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괴물이었는지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의미,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그녀, 10년 전 자신들의 추억이 깃든 은행 지점, 미래테크의 가장 깊숙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공격 방식, 그리고 자신을 꼭두각시로 세워두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정복자의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빈털터리 전과자였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자본과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를 사냥하고 있는 유령은 그가 버린 과거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한지우는 텅 빈 서재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곧 울음처럼 변해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파멸시킨 적의 이름을 공포와 경애가 뒤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서연, 너였구나. 살아있었어. 미래테크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한지우는 자신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곳은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리는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서연이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자신이 버린 과거의 망령이 어떻게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미친 듯이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혹은 악몽이었다. 회의는 최 본부장의 주재로 시작되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이 선임한 새로운 이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한지훈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 최 본부장은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미래테크의 장기적인 비전을 확정하기 위해 베리타스 캐피탈의 회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육중한 원목문으로 쏠렸다. 한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것처럼 광란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인물을 본 순간 한지훈은 숨을 멈췄다. 강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순진하고 가냘팠던 여자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지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다. 이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오직 한지훈만이 의자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 바로 어제까지 한지훈의 자리였던 곳으로 향했다. 최 본부장이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그 간단한 행위 하나로 지난 13년간 뒤바뀌었던 두 사람의 위치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가 주인이었고 그는 죄인이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지훈이 기억하던 따뜻한 음색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단단하며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먼저 미래테크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막힘없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전과자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비범한 리더였다. 브리핑이 끝나고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한지훈에게로 향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한지훈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미래테크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과거의 부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과 동시에 그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13년 전 그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로 다음 날 발행된 신문 일면이었다. 한지훈과 오수진의 호화로운 결혼식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 회사는 두 가지 죄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그곳에는 13년 전 미래테크의 존폐를 뒤흔들었던 내부자 거래 사건의 원본 데이터 로그가 나타났다. 거래가 실행된 IP 주소, 접속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지훈이라는 사용자 계정명.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도둑질입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경쟁사의 기술을 훔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당신을 믿었던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감옥에서 3년을 보냈지만 당신은 지난 13년 동안 단 한순간도 당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당신의 제국을 건설했고 그 재단 위에서 행복을 만끽했지요. 그녀는 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한지훈 씨. 이것이 바로 진실을 의미하는 저희 베리타스 캐피탈의 경영 원칙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 그의 양옆에 섰다. 최 본부장은 지훈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회장님께서 제시한 모든 증거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곧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완벽하게 끝난 임무를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준비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의 완성된 모습이었다. 한지훈이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이 내렸다. 미래테크 본사 건물은 순식간에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대한민국은 IT 영웅의 추악한 몰락에 대한 뉴스로 온종일 들썩였다. 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모든 혼란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도 복수자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과업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예상대로 태양그룹은 즉시 한지훈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아내였던 오수진은 곧바로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꿀처럼 달라붙었던 모든 이들이 그가 추락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법정에 선 한지우는 완전히 혼자였다. 서연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 앞에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결국 13년 전에 죄에 대한 대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한지훈이라는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진 미래테크에서 강서연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투자자 K가 아닌 미래테크의 새로운 회장 강서연으로서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섰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회사의 이름을 베리타스 파트너스, 베리타스 파트너스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자 진실이라는 가치 위에 회사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녀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그녀의 복수만큼이나 철저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한지훈이 남긴 부실과 부패의 흔적을 모두 도려냈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과 한지훈의 꿈이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부활시켰고 회사의 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그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개척자였다. 몇 달 뒤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고 새로운 비전 아래 순항하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가 찾은 곳은 화려한 도심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13년 전 한지훈과 함께 살던 낡은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은 어렴풋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순진했던 강서연을 떠올렸다. 이제
정말 괜찮으십니까? 어느새 다가온 최 비서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13년간 저는 K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복수라는 목표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갑옷은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강서연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풋풋한 시절 한지웅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은 과거와의 진정한 작별이었다. 미련도 증오도 아닌 그저 흘러간 시간에 대한 마지막 인사. 그녀의 마음을 13년간 짓눌러왔던 무거운 쇠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에필로그 2년 후 베리타스 파트너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투명한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다. 강서연은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큰 방향만을 제시하며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어느 교도소 앞에서 초췌한 모습의 중년 남자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한지훈이었다. 2년의 세월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낯설게 변해버린 거리를 바라보다가 정처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은 이미 그를 완전히 잊은 후였다. 같은 시각 어느 대학의 강당, 강서연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차가운 카리스마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지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에는 진실과 정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를 향한 복수의 칼로 사용하는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잡이 별로 승화시킨 것이다. 강연을 마친 그녀가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자 한 인간의 위대한 부활이었다.